안녕하세요. 낭독 산책입니다. 오늘은 부자들의 개인 도서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자들은 무엇을 읽었을까요? 그들이 가진 지식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워렌 버핏은 말했습니다.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온 지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나는 또 한 번 새롭고 흥미로운 게임을 즐기고 싶다. 오늘 그 지식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이상건 저자의 부자들의 개인 도서관입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위대한 지식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2017년 RH 코리아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저자 이상건은 20여 년간 부자 연구를 이어온 전문가입니다. 그는 묻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가들, 경제학자들, 사상가들, 그들은 과연 무엇을 읽었고 무엇을 생각했을까? 이 책은 그 답을 찾는 여정입니다.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앙드레 코스톨라니, 존 메이너드 케인즈, 짐 로저스, 그리고 역사상 가장 부유한 집단 유대인과 화교, 그들의 사상과 투자 철학을 저자가 평생 읽고 공부한 결과로 정리했습니다. 책은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됩니다. 1장은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해 봅니다. 2번째 장에서는 심리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돈을 방해하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3장은 역발상 투자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남들과 거꾸로 가는 법을 배웁니다. 4장은 역사와 부동산인데요. 역사를 알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5번째 장은 유대인과 화교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세계 부의 대부분을 장악한 그들의 비결을 들여다봅니다. 마지막으로 6장은 위대한 투자가는 위대한 사상가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는 말합니다. 사람은 2가지 방식으로 배운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하나는 책을 통해서다. 오늘 우리는 그 2가지를 동시에 경험할 겁니다. 자, 그럼 함께 걸어 들어가 볼까요? 자본주의의 원리, 이것부터 이해하라. 황금 동굴에 이르는 지도는 지식이다. 저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책만큼 싼 가격에 배움을 구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요. 돈을 벌고 싶다면 먼저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본주의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투자하는 것은 지도 없이 황금 동굴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저자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차이입니다. 차이가 곧 돈이다.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그 차이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같은 지역에 여러 음식점이 있어도 유독 잘 되는 곳만 잘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어떻게 게임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무엇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음식점의 경우 메뉴가 아니라 서비스, 분위기, 일관성에서 차이가 나죠. 직장인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피자헛과 결별한 뒤에 부도까지 경험했던 성신재 씨. 그는 50의 나이에 다시 피자 사업으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 돌아다닐 때 그는 기존의 것을 더 잘하는 법을 택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떻게에 집중한 결과였죠.
공부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저자는 관심과 필요를 구분하라고 말합니다. 돈이 필요하다면 돈에 관해 공부하는 시간을 먼저 배치해야 합니다. 업무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면 업무 관련 서적이 먼저죠. 그러고도 시간이 남으면 관심에 투자하십시오. 경쟁은 피할수록 좋다. 독점이 정답이다. 경쟁에 관한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경쟁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에게는 좋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률을 갉아먹는 적이죠. 세계에서 성공하는 기업들은 예외 없이 경쟁을 피하고 독점적 지위를 구축합니다.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 인텔의 CPU 시장,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 스타벅스는 단순한 커피 가게가 아니라 경험을 파는 독점 비즈니스입니다. 이 원리는 기업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자신만의 독점적인 기술, 지식,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저자는 말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기업이라는 시스템은 이익을 내고 배당을 지급하고 자산 가치를 높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그 기업의 시스템에 올라타는 방법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임대료를 받고 자산 가격 상승을 즐기고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근로소득의 비중보다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돈의 비중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셀러리맨이 부자가 되는 메커니즘이죠. 제2장, 심리적인 장벽부터 넘어서라. 돈을 방해하는 것은 시장이 아니다. 돈을 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 동향도 아니고 정부 정책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죠. 저자는 말합니다. 자유와 책임의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도전을 즐기고 주어진 조건에서 최고의 결과를 이루어내는 사람. 반면 자신에게 부과된 조건만을 불평하기에 바쁜 사람. 자신이 그 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삶을 삽니다. 손실 기피 감정은 당신을 망친다.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당하는 고통을 2배 이상 강하게 느낍니다. A 주식은 50% 오르고 B 주식은 50% 하락한다면 어느 쪽에 더 예민할까요? 대부분은 하락하는 B에 훨씬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 손실 기피 감정이 투자를 망칩니다. 이익은 빨리 실현하고 싶어 하고 손실은 최대한 오랫동안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잘 오르고 있는 주식은 일찍 팔고 손실 중인 주식은 팔지 못한 채 버팁니다. 사실 결과는 반대로 해야 하는데도 말이죠. 저자가 제안하는 3가지 해법입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비중을 정해두라는 겁니다. 3천만 원을 운용한다면 2천만 원은 채권이나 예금에, 나머지 1,000만 원만 주식에. 가이드라인은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과거는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미국의 재무 칼럼니스트 게리 벨스키는 말합니다. 일단 써버린 돈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 돈은 현재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 처음에 얼마에 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가치입니다. 셋째, 편안한 돈으로만 투자하라. 빚을 내서 투자하면 최악의 상황을 기다릴 인내심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역발상 투자가 중에 어느 누구도 빚을 내서 주식을 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나는 사람이 불행해지는 두 가지 방법을 알고 있다. 그중 가장 확실한 것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다. 옆집이 소형 자동차를 대형으로 바꾸었습니다. 직장 동료가 명품을 입습니다. 그 순간 자존심이 상해 빚을 내서라도 맞추려고 합니다. 이것이 평등의식이 과소비로 이어지는 경로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자기를 판단해주는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국 이웃의 노예에 불과하다. 나를 과거의 나와 비교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타인과 비교하는 건 불행의 씨앗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강점 위에 자신을 설계하라. 한가하게 남과 비교하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갈고 닦는 데 시간을 투자하라고요. 사기는 심리게임이다. 저자는 사기의 특성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기꾼은 악인을 사칭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심리와 욕망을 교묘히 이용하죠. 남들은 다 그렇게 한다더라. 전문가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문장을 들을 때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사기는 항상 우리가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걸 보여줍니다. 3장, 남들과 거꾸로 갈 수 있는 힘을 길러라. 역발상 투자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역발상 투자, 말로는 쉽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어렵죠. 저자는 말합니다. 거리가 피로 질퍽거릴 때 사라. IMF 때 허겁지겁 망한 사람들이 헐값에 내놓은 자산을 사들인 사람들, 그들이 이후에 막대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주식이 폭락할 때 사람들은 앞다투업합니다. 공포가 지배하는 순간 우리들의 이성은 사라지죠. 역발상 투자자는 그 공포를 기회로 읽는 사람입니다. 가격이 폭락했을 때 1등을 사라. 저자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주가가 급락할 때는 2등, 3등 주식이 아닌 해당 산업의 1등 기업을 사라는 겁니다. 1998년 삼성전자는 15,000원에서 28만 6,500원으로 무려 2628% 올랐습니다. 위기 때 1등을 산 사람들이 얻은 결과죠. 전설적인 투자가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말했습니다. 주식에 관한 모든 것은 금리가 결정한다. 금리가 내리면 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내립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늘리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자산 가격은 오르죠. 유동성이 넘치는 시대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실질적으로 가난해집니다. 그 흐름을 읽고 올라타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죠. 코스톨라니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경기일 때 주식을 매입하는 비결이 뭔가? 당연히 돈으로 사야 하지 않겠어? 그는 시장에 두 종류의 참여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내심이 있는 투자자와 인내심이 없는 투기꾼. 인내심 없는 투기꾼은 손해를 보면서라도 팔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인내심 있는 투자자는 그 순간을 기다려 그 자산을 삽니다.
투자는 타이밍의 예술이라는 말을 믿지 말라. 저자는 강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위대한 투자가들도 시장의 타이밍을 맞출 수 없습니다. 워렌 버핏도, 피터 린치도, 코스톨라니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까요?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 대신 저자는 피터 린치의 원칙을 제안합니다. 아는 것에 투자하라. 자신이 잘 아는 분야, 자신이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매일 쓰는 사람이라면 그 회사를 이해하는 데 유리합니다. 우리 주변 일상에서 가장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구하라는 겁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위대한 투자가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시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역사적으로 크게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을 놓고 보면 꾸준하게 성장을 했죠. 2001년에 산 사람은 지금 또 얼마나 웃고 있을까요? 단기 등락에 흔들리는 사람은 장기 수익을 얻지 못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개인 투자자가 기관을 이기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미래는 인구 변수로 예측한다. 저자는 거시 투자의 핵심 변수로 인구를 제시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었고 이후 30년간 침체가 이어졌습니다. 도쿄의 도심 아파트가 2,500만 엔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구 감소가 그 배경에 있었죠.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를 읽으면 미래의 부동산과 소비 시장이 보이는데요. 인구가 늘어나는 곳에 돈이 모이고 줄어드는 곳에서는 가치가 빠져나갑니다. 4장, 돈 되는 역사 공부는 이런 것이다. 역사를 이해할 때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죠. 저자는 말합니다. 역사를 모르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요. 부동산과 주식에서 반복되는 버블과 붕괴의 패턴은 이미 역사가 보여준 것들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죠. 1634년부터 1637년까지 불과 36개월 사이에 튤립 가격이 5,900%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팔고 가구를 팔아 튤립을 샀습니다. 그리고 버블이 터졌죠. 이것이 역사상 최초의 자산 버블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후 역사에서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1920년대 미국 주식, 1980년대 일본의 부동산, 2000년대 IT 버블, 그리고 한국의 여러 부동산 사이클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를 아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읽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죠. 사람들의 이동 경로에 돈이 있다. 저자는 부동산의 핵심 원리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람들이 이동하는 곳에 돈이 모입니다. 그 이동 경로를 파악하면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가 비싼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학군, 대단지, 생활 편의시설, 교통, 이 모든 것이 만들어내는 차이가 가격을 형성합니다. 동부 이촌동 아파트는 왜 비쌀까요? 한강을 정남향으로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조망권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살 때 어떤 차이에 주목했습니까?
저자는 이 질문을 독자에게 던집니다. 교통이 부동산의 가치를 바꾼다. 교통 인프라가 생기면 접근성이 달라집니다. 접근성이 달라지면 인구 이동이 일어납니다. 인구가 이동하면 수요가 바뀌죠. 수요가 바뀌면 가격이 움직입니다. 이 흐름을 먼저 읽는 사람이 앞서갑니다. 역사는 이걸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모든 걸 잃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유대인과 화교가 전 세계의 부를 장악한 비결이 있는데요.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입니다. 하지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가운데 30%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세계 주요 기업의 CEO 가운데서도 유대인의 비율은 압도적입니다. 화교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7천만 명 이상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동남아 주요국 상장 기업에서 화교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십시오. 태국 81%, 싱가포르 81%, 인도네시아 73%, 말레이시아 62%입니다. 화교 경제권은 경제력 규모만으로 세계 3위입니다. 제도적 국가가 아니라 혈연과 지연의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경제권이 그만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돈은 잃어도 지식은 뺏기지 않는다. 유대인의 역사는 박해와 추방의 역사입니다. 어느 나라에 정착해도 언제든 쫓겨날 수 있었습니다. 땅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집도 재산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의 지식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교육에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탈무드는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삶의 지혜와 경제 원리, 인간관계의 법칙을 담은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판 유목민인 유대인들을 강하게 만든 것은 바로 긴 불확실성의 역사였습니다. 그 불확실성이 지식에 대한 절박한 투자를 만들었고 그 지식이 어디를 가든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78대 22의 법칙. 유대 상속의 기초는 78대 22의 법칙입니다. 장남이 유산의 78%를 받고 나머지 형제들이 22%를 나눠 갔습니다. 이 법칙은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가 발견한 80대 20 법칙과 유사합니다. 땅의 80%를 인구의 20%가 소유한다. 매출의 80%를 고객의 20%가 만들어낸다. 자연과 경제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을 건 가족밖에 없다. 로스차일드와 화교의 공통점입니다.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빈민가에서 태어났지만 유럽 최대의 은행 네트워크를 건설한 인물이죠. 그의 아들 5명을 유럽 각국에 파견해 금융제국을 완성했습니다. 가족을 중심으로 한 신뢰 네트워크, 그것이 로스차일드 가문을 만들었습니다. 전 싱가포르 수상 리콴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글로색슨족도 서로 관계를 맺고 유대인도 같은 민족끼리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우리 중국인만큼 관계를 중시하는 집단은 없다. 이렇게 말이죠. 남보다 뛰어나기보다 남과 다르게 되라. 유대인과 화교의 비즈니스 철학은 경쟁이 아닙니다. 차별화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들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틈새를 찾습니다. 화교들은 먼저 상대가 원하는 걸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남보다 뛰어난 게 아니라 남과 다른 것,
그것이 독점을 만들죠. 6장 위대한 투자가는 위대한 사상가다. 존 메이어드 케인즈, 20세기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론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직접 시장에 뛰어들었죠. 케인즈는 외환 투기, 주식 투자, 원자재 투자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1920년 외환시장 붕괴로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1937년 그는 50만 파운드의 재산을 다시 쌓았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월은 주식에 투자하기에 특별히 위험한 달이다. 1월, 9월, 4월, 11월, 5월, 3월, 6월, 12월, 8월, 7월도 그렇다. 마크 트웨인 자신도 투기꾼이었습니다. 위대한 문학가지만 그는 여러 사업에 투자했다가 파산 직전까지 몰렸죠. 그리고 지필 활동으로 빚을 갚고 재기했습니다. 저자는 이런 위대한 인물들의 실패담에서 교훈을 찾습니다.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피카소처럼 살 것인가, 고갱처럼 살 것인가. 피카소와 고갱 두 화가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피카소는 자신의 재능을 철저히 마케팅했습니다. 작품의 가치를 스스로 관리했고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반면 고갱은 예술적 이상을 쫓아 문명을 버렸습니다. 타히티로 떠나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에 몰두했지만 가난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자는 이 두 화가를 통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라고요. 예술과 돈, 이상과 현실, 자유와 안정. 인생의 선택이 결과를 만듭니다. 마케팅의 귀재 화가 루벤스. 17세기 화가 루벤스는 마케팅의 천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 가격을 스스로 결정했고 그 가치를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작업실을 공장처럼 운영해 제자들과 함께 생산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자신의 이름값을 높이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술적 재능만큼 사업가적 감각을 키웠던 인물입니다.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는 42세에 은퇴했습니다. 비교 우위론으로 유명한 그는 직접 금융시장에서 탁월한 안목을 발휘했습니다. 거래의 원리를 꿰뚫어보는 사상적 깊이가 뛰어난 투자로 이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 사례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위대한 투자가는 위대한 사상가다. 세상을 넓게 보는 시야가 뛰어난 투자를 만든다.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쇼펜하우어. 하지만 그는 돈에 관해 누구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남겼는데요. 그의 돈에 대한 철학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돈은 자유의 원천이다. 돈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며 최고의 소유물이다. 사람들은 돈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이지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요. 두 번째, 욕망지수를 낮추는 게 행복이다. 전에 잘 살던 사람이 망해서 가난하게 되었더라도 옛 생각만 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욕망의 지수를 낮춰버리면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 세 번째, 돈의 절대적 가치. 음식은 배를 채워주고 술은 취흥을 돋우고 약은 환자에게 요긴하다.
모피코트는 추울 때만 필요하다. 그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지만 돈은 절대적입니다. 부자들의 개인 도서관을 다 걸어왔습니다. 오늘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사이트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 가장 확실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워렌 버핏은 말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도 자신을 이곳으로 데려온 지식만 있으면 된다고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박해를 겪으면서 배웠습니다. 돈은 빼앗길 수 있지만 지식은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꾸준히 오래도록 말이죠. 두 번째 인사이트는 차이를 만드는 게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공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에서 나옵니다. 남보다 뛰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남과 다르면 됩니다. 그 차이가 독점을 만들고 독점이 돈을 만듭니다. 세 번째 인사이트, 투자를 망치는 건 시장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손실 깊이 감정, 비교 의식, 낙관 편향, 우리 안의 적을 알아야 합니다. 편안한 돈으로 투자하고 과거를 잊고 인내심을 갖는 것, 이것이 역발상 투자의 기본입니다. 네 번째 인사이트가 있는데요.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것에 올라타라고 말합니다. 근로소득의 비중을 줄이고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돈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주식은 기업이라는 시스템에 올라타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은 입지라는 시스템에 올라타는 방법이죠. 어떤 시스템에 올라탈 것인가를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사색의 질문들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가? 그것이 관심인가? 필요인가? 나의 투자를 방해하는 건 시장인가? 나 자신인가? 나는 남보다 뛰어나려 하는가? 남과 다르게 되려 하는가? 이 질문의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돈을 좋아하는 인간이지만 그렇다고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확실히 불행해진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과 불행해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요. 오늘 저와의 낭독 산책은 어떠셨습니까? 부자들의 개인 도서관은 투자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부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선을 함께 빌려주는 책입니다. 그 시선이 생기면 방법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낭독 산책을 계속 걷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